수년 전에 의익로 미술관에서 조그만 행사가 있을 때 정리를 잠깐 했었고, 요번에 또 연락이 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다고는 하지만은 제가 본격적인 연구자로서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기회가 된다면은 여기 연구소 연구원분들하고 좀 더 많은 대화가 있었으면 하는 전제를 깔고 지극히 어쩌면은 한 목판 화가로서 만났던 선대 화가, 선대 화가 이영로 선생의 작품 속에 드러난 몇 가지 점들을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영로 선생님을 알고자 했던 거는 결국 이제 80년대라는 시절이 저에게는 이제 세상에 막 나와서 사회인이 돼서 여러 가지 미술 활동을 시작을 했을 때 아마 첫 번째 제 앞에 놓인 이제 어떤 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80년대 청년기에 이른바 시대적 상황에 의해서 회화를 하던 저 같은 경우도 목판을 손대게 됐어요. 그 시절을 생각해보면 그림을 그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또 컸었고, 이른바 길거리에서 다른 일을 많이 했었던 시절에 같이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데 뭐가 적합할까. 그래서 목판화를 손대서 인쇄할 수 없는 이야기들, 메시지들을 목판에 새겨서 새벽이면은 담벼락에 붙이고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에 이제 저도 붓을 놓고 칼을 잡고 목판을 하게 됐었죠. 근데 대부분의 목판이 이른바 이제 기름으로 찍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뭐 70년대 대학을 다니면서 기본적인 교양은 다 돼 있는 상태인데 기름으로 찍었던 목판을 여전히 내 주변의 동료들하고 찍으면서 여러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이른바 우리나라 목판의 역사가 1000년이 넘는 데는데 우리는 왜 롤러를 들고 기름으로 찍는 거를 너무 당연히 생각하고 그럴 것을 놓고 그런 질문을 이제 사회에 나와서 다시 하게 되고, 그러면서 먹으로 찍는 판화라는 게 궁금해지고 더 살펴보고 하게 된 거죠. 그때 만났던 분이 이제 저는 이응로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득이 저는 이제 그 한국 목판화 1000년을 잠시 좀 불러보겠습니다. 특별한 설명은 많이 안 하겠습니다. 이른바 이제 현존하는 목판본으로서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바로 이것이 있죠. 이게 부여 그때 고려 때니까요. 굉장히 한 900년 되나요? 물론 이전에 현존 자료로 가장 오래된 찍힌 걸로 보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있죠. 석가탑 보수과정에서 나온 거. 그러니까 그게 700년대라고 연기가 돼 있으니까 더 많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다 아는 흑만 대장경, 이게 1230년대니까 엄청난 거의 뭐 오래된 얘기죠. 이런 대장경이 만들 정도면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거는 목판 문화라는 거죠. 이런 대장경이 만들 정도면 목판 문화가 몇백 년 동안 상당히 갖춰져 있지 않으면 어느 몇 사람의 재능에 의해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사회적 동의도 물론 필요했을 거고, 그래서 목판 문화가 상당히 무르익어서 이런 역사 자료가 된 대장경이 만들어진 거죠. 아까도 앞서서 정 선생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금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이 대장경이 만들었던 거는
아마 달나라 우주 탐사선만큼 우리 민족사에서는 중요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뭐 역시 이 그림으로 글로 다양하게 남아 있는 건 상식적으로는 대충 아실 겁니다. 조선시대까지 다 다양하게 이어지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무튼 우리 판화사에서 보면은 일제기를 맞으면서 급격하게 이제 사라지게 되고, 이른바 이제 등사 잉크를 비롯한 이런 것들로 위해서 재료가 모든 사람에게 이제 전파가 되죠. 그래서 저 대학 때 물론 초등등 포함해서 지금도 역시 교과서에는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목파나 그러면 의뢰 롤러로 유성이 글을 찍는 걸로 돼 있죠. 그런데 저희들도 80년대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바로 이응로 선생님께서 먹으로 목판화를 찍었던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70년대에 아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연구소에서 정리한 연표를 보니까 제가 주목했던 거는 고암 선생이 판화에 관련된 흔적으로 보면은 1924년 21세 때 표구, 간판, 탁본 일을 배웠다라는 기록이 또 있더라고요. 여기서 탁본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목판이라는 건 결국 간접 표현이거든요. 어떤 조형적 결과물이 있는 위에 종이를 얹어서 간접적으로 찍어내는 거니까 이런 탁본들도 이후에 고암 선생이 작업하는데 상당히 관여가 됐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주목하는 거는 결국 민족 예술을 재점검하자는 움직임들이 이른바 조선 서화 동연회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도구를도 하고 소위 그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갔는데 새로운 세계를 또 만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67년에 사회적 사건, 동백님 사건으로 이제 옥고를 치르시고 다시 파리로 돌아가서 첫 번째 그 판화집을 발간했다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때가 이제 옵셋 판화집으로 돼 있던데 아마 고암 선생님은 그 먹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옵셋 판화에 드러난 본인의 조형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지 않을까 싶어요. 작가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당신이 직접 아마 찍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73년 뭐 이렇게 그때부터는 판화를 이제 조금씩 하셨던 모양이에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목으로 찍는 판화를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77년 무렵에는 사실 연세가 꽤 드셨을 때였죠. 우리 나이로 이제 74세였던데 그때도 이제 그 고려화랑에서 판화전을 한 걸로 나왔는데 그때 이미 여러 작품들이 이제 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저는 이제 예술적 형식 또는 그 상징성 뭐 이런 거보다 소위 목판화를 먹으로 하겠다는 소위 이응로 선생의 어떤 결심 같은 게 뭐였을까 고민하는 거죠. 이미 그 당시에 우리 사회는 서양식 재료로 경도 더 심하게 경도. 저 같은 경우도 뭐 그에 다르지 않게 거의 서양식 미술 교육을 받았는데 그래서 80년대 그렇게 하면서 이분을 보고 굉장히 놀랐죠. 야, 우리 목판이 뭔가부터 다시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역시 이제 해인사를 찾아다니고
이런 과정을 겪었고, 우리 이웃의 다른 나라는 그럼 어땠을까? 우리가 이 모양이라 한다면 다른 데도 그럴까 해서 이제 일본도 가보고 중국도 오래 있어봤고 하면서 내린 결론은 우리 목판 너무 천대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80년대 이른바 민중 목판화 운동을 했던 중에 한 사람으로서 또 보면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천착하지 못했던 거 그 당시에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 작업은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볼 때 뒤로 찍은 거예요. 뒤로 뒷면으로 찍혀서 모습이 보여지게 된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탁본들을 하는 방식이죠. 이미 이제 일찍이 권 선생님은 탁본을 배우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작업에서도 많이 이 방식이 원형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위 위에 어떤 형상이 있는 것에 먼저 선지 종이를 죽여서 두들겨서 붙여놓은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요철이 생기겠죠. 그 요철이에 이제 먹주머니를 들고 찍어서 형태를 드러내는 방식인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죠. 요새는 뭐 박물관 같은 데 보면 체험도 하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것 중에 이제 능화판 같은 경우도 고암생의 작품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꼴라지 형태로도 드러나기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몇몇 분의 판화, 이제 60년대 판화를 이렇게 보면요, 이런 유형도 보면은 훨씬 더 정규 선생의 작품에서도 보면 이제 그런 맛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목판을 하면 이 판화라는 것은 뭔가 이제 그리고 새기고 결국 마지막에 어떤 힘을 가해서 찍어내는 과정인데, 그 힘을 가하는 도구가 이제 이런 도구가 있죠. 쇠구슬도 있고 죽순 같은 것도 있고 헝겊으로 뭉친 것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힘을 가하는 소위 그 힘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도구가 달라지는 거죠. 강하게 해야 되면 마지막에는 이제 기계를 쓰기도 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선지를 사용할 때는 가장 부드러운 맨 왼쪽에 이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이 있거든요. 저기 어디 갔죠?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 머리카락으로 만든 게 가장 부드러운 거고요. 저 쇠로 된 것들은 좀 강한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하다못해 명식 같은 거 보면 우리 말은 마력이라고 불렸다고 그래요. 뭐 우리 한자말 안 쓰면 이제 문지르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이제 중국 한자로는 마련자예요. 그래서 중국 발음으로 머리엔이 되는 거죠. 이걸 그대로 일본 발음으로 하면 발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일반 교양인 사람들은 지금 현재 그냥 발행을 그냥 당연한 명칭처럼 쓰고 있죠. 일본을 통해서 서양에 전달이 되면서 이 용어 자체도 이제 쓰고 있는데, 우리말로는 마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문질러서 나타나는 이제 이런 이제 도돌새김 방식이죠. 탁본 방식으로 이렇게 제작을 했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판화의 에디션이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응로 선생 판화는요. 그래서 일종의 멀티플러서의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수 제작에 관심이 있었다기보다 판화적 기법으로 자기 회화의 방식을 드러내고자 하는 게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찍어낸 것들의 에디션 같은 경우는 별로 기록된 게 없습니다.
이것도 다 마찬가지의 그런 방식의 탁본 형식에서 나와진 찍은 것들이죠. 이거는 이제 그대로 이것도 탁본 형식으로 그대로 만들어진 거를 요철 그대로 그 위에만 요철을 한 다음에 그 위에 붉은색으로 살짝 두들겨 준 정도죠. 판화적 형식의 한 부분이 되겠지요. 이건 직접 이제 찍은 것들, 찍은 것들이죠. 이것도 이제 법으로 찍었을 때 이런 맛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화선지를 찍으면 이렇게 안 나옵니다. 이 순지는 좀 이 닭 섬질 자체가 굉장히 거칠고 질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요즘에 유성 판화를 할 때는 순지를 주로 쓰고요. 수묵 판화를 할 때는 이제 화산지를 씁니다. 이제 수묵 판화는 번지게 하는 게 참 좋거든요. 여기서 좀 더 넘어가면 우리 이응로 선생님께도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찍은 블랙은 먹으로 찍은 것 같은데요. 먹 또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과시욕에 해당되는 불투명 흑색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뒷면은 일종의 배채 방식인데요. 색을 찍긴 찍었어요. 근데 이제 그 찍은 색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번지잖아요. 그 번지는 걸 그대로 이제 활용을 한 거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미국의 판화 컨퍼런스에 가서 이제 그 판화가들과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친구들이 가장 의문을 제기한 게, 이렇게 딱 찍힌 자직이 보이고 나머지가 번진 거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세계관이 판이 형성이 딱 돼 있으면은 그 판만큼 딱 찍히고 완료가 끝나야지 판화라고 이제 인정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판화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너희들 말이 맞는데, 판화라는 말이 우리 말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판화라는 말도 우리가 쓴 거는 불과 100년 안쪽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판화는 근본적으로 그 용어가 뭐냐면 판이 모든 그림을 결정한다는 걸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판 크기에 새겨진 만큼 물감이 찍혀야 된다라고 강제하는 거죠. 근데 수묵에 오면은 그렇게 닫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찍힌 다음에 번지는 것까지도 어떤 작가의 의도라고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말에는 본래 판화라고 안 하고 인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찍을 인자가 먼저예요. 판이 먼저가 아니고 결국은 마지막에 찍혀질 때의 그 작품 내용이 완성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작품을 보면은 바로 인화라는 거예요. 이걸 판화로 얘기하면 번지는 거에 대한 이의제기가 들어와요. 인화 그러면은 그럴 이유가 없죠. 왜? 그 틀이 있다 하더라도 그 틀 속에서 나와진 거는 분명하거든요. 그게 찍힌 자죽이 있으니까. 번지는 건 그 다음의 과정이거든요. 틀은 벗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이응로 선생님 판화는 오히려 복수 아트라기보다는 복제 아트라기보다는 복수라고 봐야 돼. 멀티플로 봐야 돼. 그건 저는 그런 작업을 아직은 감히 시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그런데 이따 제 작품 뭐 뒤에서 설명할 때 보충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저부적 방식의 또 원판, 이 판도 자세히 살펴봤더니 수년 전에 이응로 미술관에 가서 봤는데 불란서에서 아마 이런 목재 구하기가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칼질이 용이하고 좋은 뭐 이른바 목판하기 좋은 나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응로 선생은 잘 보면 아시겠지만 이건 거의 당시 공사 현장에서 쓰는 거푸집 같은 베니어판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재료 보면은 나왕 베니아라는 거거든요. 베니아에 이제 여러 종류가 있죠.
나무를 여러 겹으로 붙인 걸 베니아라고 그러는데 저는 요즘에 이제 피나무 베니아를 주로 많이 씁니다. 피나무는 본래도 이제 부드럽고 곱고 칼질하기 좋은 나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피나무는 우리가 수목 목판을 할 때 목판하는 일정 정도 안료가 판이 먹어주고 일정 부분 종이가 얹어져서 받아내는 거거든요. 이른바 한국에서 배채처럼 사실은 간접적으로 색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이 어느 정도 안료를 잘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나왕 베니아는 굉장히 안 좋은 재료죠. 잘 받아주지 못해요. 기름기가 많아요. 나왕 베니아는. 그래서 안료를 쳐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인호 선생님의 작품에서는 이런 요소로 나타나는 거죠. 그냥 잘 받아주지 않은 거. 근데 잘 받아주는 것도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우선 그 당시 동시간대에 이제 박수근이라는 화가가 있죠. 이분도 먹으로 찍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수년 전에 그 박수근 미술관 갔더니 이른바 미술관에서 박수근 선생을 기리는 이제 목적으로 박 선생의 판화 몇 개를 이제 소위 다시 찍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다시 찍은 게 제가 볼 때는 안타깝게도 기름 물감으로 찍었더라고요. 이른바 롤라로 해서 에다가. 근데 원래 이분이 그 당시 양식 쓰지도 않았거든요. 제가 알기로 순지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순지에 먹으로 찍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것도 그 당시에 이제 석도른이라는 스님이었었는데 그 먹으로 찍었던 판화들. 지금 얘기한 이런 분들은 현대 판화사라고 하는 우리나라 주류 판화계에서 잘 다루질 않아요. 끼어 있질 않더라고요. 이건 김상유 선생, 좀 그 뒤에 90년대 작품인데, 물론 이분의 이것은 이제 그 과슈 종류를 써서 한 이른바 이제 불투명 수채 방식으로 찍은 거죠. 불투명 수성. 이것도 이제 음각으로 해서 먹으로 블랙을 찍은 다음에 그 위에 과슈 하얀색이나 그 기타 색으로 덮어서 찍은 거죠. 역으로 덮어서 찍은 방식으로. 이런 유형들이 다 이제 그런 탁본 이후의 방식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색깔들도 이제 배채 방식처럼 뒤에 깔고, 문양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줬듯이 농합판에 나왔었던 그런 계약적 문양이나 이런 것들을 새겨서 찍었고, 번지고 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그냥 용인했던 이제 그런. 이거는 이제 70년대 후반, 80년대 몇 작품 중에 이제 인물 형상들이 있는. 이 나무는 제가 보니까 베니아가 아니고 MDF 같아요. MDF는 칼질을 하면 칼질이 이제 좀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목판 작품들을 되게 보면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칼집의 형태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찍힌 것들이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제 사실 농담으로 2도로 돼 있는데 잘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판은 하나인데 두 번을 찍을 거예요. 엷은 목을 한 번 찍고 그 다음에 약간 핀을 이동해서 핀아웃을 해가지고 또 한 번 또 찍었어요. 2도로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때의 종이들도 이 종이는 잘 보니까 이것도 순지 같습니다. 그 안료가 번짐 자체가 나오는 거 보면요. 70대 넘어서 새기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나왕에서 좀 더 파기 쉬운 MDF로 옮겨오지 않았을까 저는 추측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두 색을 찍었죠. 먼저 바탕색을 찍고, 그다음에 이제 먹을 찍은. 요것도 이제 음각으로 찍은 이제 현판을 만들고 이렇게 찍어 두신. 그 당시에 뭐 다른 사람들도 현판 만들면 찍어 두거든요. 자료로. 자료로 이렇게 쓱싹쓱싹 해서. 이때 재료는 아마 수채화를 썼었던 것 같아요. 이런 재료들을 보니까 쉽게 구할 수 있는, 편하게. 이것도 참 저는 이제 관희기가 봤던 건데 75년에 이 작품을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계자원 화보에 보면 이제 이런 거 사군자 치는 뭐 이런 거 목판으로 다 만든 게 있거든요. 그 교과서에 나오는 것들인데, 당신이 직접 한번 아마 그렇게 한 거 아닐까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 나무들 보면은 이거는 송판이에요. 송판. 이건 굉장히 새기기 어려운 나무거든요. 그 당시에 고암 선생님이 얼마나 좋은 칼을 갖고 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잘 보시면 거의 쥐어 뜯다시피 이 색이 흔적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혹시 무슨 학생들 가르치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과도 관련이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은 이미 고암 선생님이 한국에 있을 때 이미 오랫동안 보셨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조선 후기의 시전지판이거든요. 이렇게 편지지, 요즘 얘기하면 펜시 같은 거죠. 편지지. 거기에 이제 목판으로 이제 그림이 찍혀 있고, 거기에 이제 줄 그어서 줄거진 판을 하나 더 찍고, 그래서 이제 시중에서 많이 팔았다고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뭐 편지를 쓰고 했던 편지지죠. 이런 것들을 이미 이제 고암 선생님은 이제 보셨을 것 같아요. 편지지. 그리고 이제 이건 자료로서 이제 얼마 안 됐냐, 어탁이죠. 고기 잡으면 이렇게 먹으러 훅 찍어져. 그러니까 우리 일상 속에서는 아직도 민간에서는 아직도 먹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른바 제도권 미술계에서는 찍는 것이 먹으로 찍는 게 사라져버렸죠. 굳이 일부 했던 작가들이 제가 찾아보니까 일본 수성을 배워와서 한 작가들이 좀 있어요. 일본 수성은 괜수성이라고 그러거든요. 묽은 수성, 우리가 아는 수목은 묽은 수성이라고 얘기하면요. 이렇게 이게 이제 묽은 수성이죠. 고기 잡아서 이제 어탁을 찍었다. 그 목판의 명칭도 보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이 소홀히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수입 목판이라고 입이 알려져 있어요. 학계에서 뭐 세계 판학에 컨퍼런스 나가면 수입 목판. 일본은 수성 목판으로 돼 있고, 우리나라는 명칭 자체가 판학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면서 그냥 수목 목판이라고 우겨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이제 화에 빗대서 만든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채색이 들어가면 채목 목판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수목 목판의 맛으로 작업한 이제 이응노승의 이 작품을 주목합니다. 틀은 분명히 있어요. 판은 있는데 찍힌 걸 잘 보세요. 아주 재밌게 찍혔죠. 그대로 발목이 그대로 잘 드러나. 이건 화선지 아니면 이렇게 찍힐 수가 없죠. 순지는 잘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화선지를 주로 사용해서 하는데, 고도의 감각이 있어야 되겠죠. 판에서 어느 정도 물기로 판에다 먹을 붙여야지 어느 정도 번지고 딱 끝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조형의 목적으로도 나중에 활용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붓으로 그리는 소위 조형. 근데 판을 거쳐서 찍힌 조형 또한 고암 선생님은 관심사였던 것 같아요. 아주 고암 선생님답지 않게 아무튼
오리 한 쌍을 적고 이것도 찍은 이런 걸 보고 80년대 이른바 미증판화라 그래가지고 시커먼 붉은 선 판화를 하다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충격을 먹은 거죠. 그 당시에 그 대표적인 작가가 이제 오유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런 판화를 했죠. 다 기름 물감으로 하고 여기 채색 판화가 하나 있는 거는 이제 색을 칠한 거죠. 후칠, 손채색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철수라는 작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른바 문인화풍의 목판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 제가 이제 80년대 부끄럽지만 제 작품 이제 이런 기름 물감 판화를 했었습니다. 이제 먹으로 찍는 것들을 요즘에 이제 다니면 이제 간단하게나마 이제 학생들이고 어른들이고 한 번씩 해봅니다. 이제 91년에 제가 이제 그 일본식 방식, 된 수성 방식으로 이제 작업을 했던 건데, 이게 이제 여러 번 실험을 거치면서 저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저는 생각했던 게 뭐냐면 오암생선처럼 이제 어떤 조형성을 중심으로 생각했다기보다는 도대체 이 화선지에다가 먹을 어떻게 통제를 해가지고 에디션을 낼 것인가가 저는 관건이었어요. 어떻게 통제를 해서 에디션을 낼 것인가. 그래서 그때 이제 에디션을 낸 최초의 작품이 이제 먹으로 한 겁니다. 이런 류의 작품이 이제 그러니까 80년대 시작해서 한 10여 년 동안 계속 실패를 했어요. 에디션이 안 되는 거예요. 매번 다른 작품은 돼요, 찍으면. 근데 일정하게 이른바 복수의 판화는 잘 만들기 어려웠어요. 이제 이 어느 정도 이제 컨트롤이 되기 시작해서 이제 그 시기를 지나서 이렇게 작업을 이제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색을 또 이제 겸해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판화 자체가 가지는 어떤 과정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 목판화 천년에 또 이응래 선생님 같은 분이 중간 역할을 좀 잘 해주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 또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감히 생각을 하면서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합니다. 판을 쪼개고 한 판 한 판 해가지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컨트롤해서 정확하게 찍어내는 목판 말고 좀 풀어지는 목판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복잡한 게 화산지를 종이를 적셔야지 찍히거든요. 적시면 종이가 늘어나요. 그리고 마르면 줄어들어요. 근데 물론 여기 잘 보시면 레이어 하나하나 판이 다르거든요. 레이어가 다른 이 판들이 늙어주는 종이의 크기에 따라서 핀이 안 맞아요. 이제 그것을 어느 정도 이제 맞추는 게 이제 관건이죠. 그래서 판의 크기를 줘버려요. 많이 번지는 판은 더 많이 물이 먹어야 되니까 판을 좀 줄여야 돼. 그래서 종이가 더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좀 되게 한 것들은 종이가 좀 덜 늘어나죠. 그러니까 판 크기가 좀 달라지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응래 선생님을 만나면서 정리한 내용이 이제 그런 겁니다. 재료적 관점에서 먹으로 찍기를 현대 작가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계승해 나갈 것인가. 결국 그것이 한국 목판 천년의 역사의 증언자로서의 또 작가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전히 이 탁본과 릴리프 이런 것들이 이 소위 그 회화적 재료로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더 계속
이어나갈 다양한 재료로서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아까 제 앞 시간에 참 좋은 공부를 했는데 정정민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종이를 더 많이 알고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